안녕하십니까. 화성문화원에서 연구원직을 맡고 있는 김명수 연구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화성학총서 사업 온라인 강좌고요. 화성학총서 사업은 화성시에서 지원해 주시고 화성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팬데믹 상황 때문에 원래 대면으로 진행했어야 될 대면으로 진행했어야 될 수업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번 그 온라인 강좌의 주제는 화성 지역의 무형문화재와 무형문화들을 소개하는 강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순서는 화성 지역의 가정신앙, 터주신, 성주신, 문신, 조항신, 측신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신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은 이원영 선생님이시고요.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공부하시고 동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특히 화성시 마을신앙 디지털 사전에서 선임연구원직을 맡으셔서 편집이나 연구 총괄을 맡아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가 화성 지역의 가정신앙이잖아요. 네. 저희가 원래는 그 마을신앙과 가정신앙을 둘 다 다루기로 했는데 2021년에 그 장안리 도당굿이 이제 새롭게 연구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연구 성과로 마을신앙에 대해서 내륙 지역 마을신앙에 대해서 수업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가정신앙, 그 한국의 가정신앙을 기초로 살펴보고 그리고 화성시에서는 이 가정신앙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화성 지역의 가정신앙, 앞서서 한국의 이 가정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뭔가 좀 확실하게 이게 뭐다. 그러니까 정한수를 떠놓는 정한수 떠놓고 빌었다더라. 삼신 할머니가 애를 만들어 준다더라.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은 알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네, 오늘 수업에서는 가정신앙에 대해서 좀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터주신, 성주신, 문신, 조항신, 측신이 이렇게 모인 이유는 뭐예요? 가정신앙이라고 한다면 일단 가옥, 가정에 해당하는 신이잖아요. 예. 근데 특히 터주와 성주는 우리가 서사무가나 무속신화로 볼 때 또 묶여 있고 또 문신과 조항신, 측신도 본풀이 그리고 신화에서 또 가족관계로 나타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보면 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섯 신을 묶어서 오늘 수업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정신앙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가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무속신앙과 이제 어느 정도 연결 지점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오늘부터 이렇게 강의를 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요. 이거를 네. 눌러주셔야 돼요. 아, 네. 네, 가정신앙은 일단 마을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개별 가족 단위의 우리 집이라고 하는 가옥 공간에서 존재하는 신들에 대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간 신앙이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 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이런 전통 가옥 내에서 아주 수많은 신들이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집안의 곳곳에 위치하는데 우리 뭐 드라마나 이런 데를 보면 왜 도깨비 이런 데서도 삼신 나오기도 했었고요. 맞네요. 네네. 도깨비에서 삼신이 나왔네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 요즘 문화 콘텐츠에서도 이런 가신적인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설명에 곁들여 가면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좀 도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신은 집안의 곳곳에 위치하면서 가옥과 가족들을 보살펴주는 수호신입니다. 또 가신의 신격은 좌정한 위치와 맡은 직능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뭐 현관문이 있고 안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고
또 화장실이 있고 부엌이 있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집이라는 것에서 이제 갖추고 있는 구조들이 있잖아요. 예,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이요. 네네. 그런 필수적인 공간에는 다 가신들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네, 예. 이제는 뭐 가옥의 형태가 옛날 초가집, 뭐 기와집 이런 데서 뭐 빌라나 아파트로 많이 변화가 됐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안방이 있건 안방이 없어진다든지 예. 부엌이 있다가 부엌이 없어진다든지 화장실이 있다가 화장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공간과 지금의 여러분들이 사는 현대식의 거주 문화를 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안방문도 지금은 이제 문지방이라는 게 많이 없어졌는데 문지방 밟지 말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아마 그게 거기가 신성시되는 공간이라는 흔적이 남은 걸까요? 그렇죠. 문지방에는 보통 귀신이 앉는 자리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밟지 말라고 부정탄다고 이런 얘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실내외 거주 공간은 가족 구성원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생활 거주 공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가거나 절에 가거나 했던 것처럼 우리 집도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성스러운 제2의 공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뭔가 이제 예전에 막 정한수 떠놓고 하셨던 것들이 정말로 종교적인 행위였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옥을 좀 살펴보고 가정신앙을 살펴보시면 옛날 전통 문화를 좀 더 풍부하고 재밌게 바라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이건 무슨 네, 요거는 동탄면 장지리에서 예. 조사된 박운병 시대 구조도라고 하는데요. 예, 예. 화성의 민속이라고 하는 2006년도 책 자료에 실려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예. 뭐 저 또한 이제 예전 그 전통 가옥에서 잘 알지 못하는 세대이고 이미 그쵸, 예, 예. 저보다 더 어리신 분들은 더 모르실 것 같아서 예. 기본적으로 전통 가옥이 어떤 구조로 많이 사셨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예. 이렇게 화장실, 그다음에 부엌, 안방, 대청마루, 거름방 이렇게 해서 기역자 구역이 있고요. 예. 또 밑으로는 바깥사랑채와 안사랑채 그리고 그 옆으로 외양간이나 나무간 이렇게 해가지고 행랑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예. 이제 트여진 미음자 구조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렇군요. 네, 안방이나 거름방이 건넌방인데요. 이런 쪽에는 여자들이 주로 많이 살았고요. 예. 사랑방이나 행랑채나 바깥사랑 이런 데는 남자들 그리고 또는 예전에는 하인이나 머슴들이 많이 거주했던 공간입니다. 예, 신기하네요. 지금과는 다르게 뒷간이라고 하는 화장실이 예. 거주 공간이랑 떨어져 있는 것이 좀 특징이 있고 예. 지금 우리는 아파트의 발코니나 베란다 공간이 있지만 예. 저 위쪽에 5번을 보시면 광이라고 하는 창고 공간 창고군요. 네, 그리고 지금은 부엌과 뭐 예. 김치냉장고와 냉장고가 다 붙어 있지만 예. 장독대 1, 2번과 부엌 3번이 또 떨어져 있는 것도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네요. 그 어떻게 장독대 가면 팬트리 같은데 네,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 팬트리라고도 많이 하죠. 예. 네, 이렇게 보면 지금 번호가 붙어져 있는데 이렇게 예. 각각의 공간마다 모셔지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장독대를 보면 1번,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1번, 2번에 해당하는 터줏가리, 예. 업가리라고 하는 신체가 모셔져 있었고 또 3번 부엌에는 제석주머니, 또 예. 삼신주머니 이런 또 모셔져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4번에 해당하는 대청마루에는 선대신 할머니 항아리 이런 거에 또 모셔졌습니다. 예. 그리고 광에는 대감 항아리 이런 신체가 모셔졌습니다. 신체라는 거는 신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모셔지는 이제 형태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용어가 지금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용어가 나타내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인지에 예. 대해서 우리 다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예. 이 공간에 있는 신이 이런 신이고 어떤 성격이나 어떤 직능을 가지고 있는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5개나 그 신체가 있다는 게 그냥 대단한 것 같습니다. 훨씬 많은데 예. 대표적인 것만 지금 추린 거죠. 그런 거군요. 더 많군요. 네, 훨씬 많죠.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요거는 이제 장독대에 있는 터줏가리의 업가리인데요. 예, 예.
터주신이라고 하면 뭔가 맥락에서 터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이 되시죠? 그리고 업가리는 업신에 관련된 건데요. 이렇게 짝꿍이 돼서 터주가리, 업가리가 저렇게 집주절이라고 하는데 지프로 곡가를 만들고 또 위에 이형을 얹어서 지붕을 얹고 또 안에는 항아리를 넣어서 안에 곡식을 넣기도 하고 하면서 신들을 모셨습니다. 신에게 주는 곡식을 넣는 항아리인 거군요. 그렇죠. 예,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기도 하고 신이 거하기도 하고 하는 곳입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안방에 많이 걸어두었던 제석주머니와 삼신주머니인데 여기 왼쪽에 보시는 흰색으로 곡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제석주머니고요. 오른쪽에 손으로 잡고 있는 두 개의 이제 주머니가 삼신주머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제석주머니랑 삼신주머니가 통용이 돼서 하나로만 되는 곳도 있고 주머니가 아니라 단지로 모셔지는 데도 있는데 화성 지역에서는 이렇게 제석주머니 따로, 삼신주머니 따로 이렇게 있는 집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특히 안방에 있는 걸 보면 좀 여성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선대신 할머니 항아리인데요. 말이 좀 어려워요.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선대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의 선대. 조상? 그쵸. 우리의 선대에 있는 할머니, 조상신에 대한 항아리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조상신을 모신다는 건데 한국은 조상들도 신들을 모시는 문화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조상신 신앙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교 제례에서도 제사를 모셔서 조상신을 모시고 또 왕들도 이제 뭐 신주를 모셔서 이렇게 따로 모시는 제사를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유교식의 이제 조상신 개념이 민간 신앙에도 있어서 특별한 어떤 조상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신으로 자정을 해서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뭐 대청마루나 또는 뭐 광이나 안방이나 이렇게 이제 이 집에서는 대청마루에 있었다라고 하고요. 자, 요거는 이제 광대감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대감똑, 대감 항아리라고도 하는데요. 화성시에서는 거의 다 대감 항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대감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좀 높은 사람을 얘기할 때 높은 벼슬하는 남자 이런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또 대감이라고 하면 느껴지는 게 또 뭐가 있나요? 벼슬도 높고 돈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대감은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항아리가 굉장히 큰 건가요, 저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가득 채워놓고 그만큼 위세를 보여주고 또 그만큼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광대감도 좋아하겠죠. 그래서 광이나 부엌이나 대청마루 이런 데 모셨습니다. 근데 곡식을 이제 보관하는 곳에 이 대감 항아리를 모셨는데요. 예전에는 부엌에도 이제 음식을 저장을 했었고 대청마루에도 놔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3, 4, 5번에 다 놓여질 수 있는 항아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 댁에서는 5번에만 해당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들을 보시면 부엌에도 있고 대청마루에도 있어서 제가 동그라미를 같이 쳐놨어요.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터주신으로 넘어가서 터주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의 터를 지켜주는 신입니다. 그게 그렇군요. 터주신. 네, 우리가 집을 생각한다고 하면 집이 있으려면 제일 먼저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의 신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집을 살려고 해도 건물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토지에 뭐 비율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땅값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땅값이 중요하죠. 어떤 남향인지 서향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땅이 되게 중요하네요. 양지가 바른지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 중요한데 그렇게 집의 터를 지켜주는 신입니다. 그만큼 이제 집안의 평안과 택지가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관장해주는 신인데요. 택지가 안 좋을 때는 뭐 이렇게 지진이 날 수도 있고 홍수가 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터주신을 잘 모시면 그런 데서 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역에 따라서는 터주신 또는 터대감 또는 터주대감. 터주대감이란 말을 많이 쓰죠. 네, 터주대감이란 말을 많이 쓰죠. 이 대감이란 말 자체가 이제 높여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감이란 말을 많이 붙이는데요. 그다음에 터신, 터주 할매, 터신, 지신 등이 있습니다. 남녀가 같이 존재하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시면 왜 터주 할매라고 해서 여성이 붙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와서 그걸 조금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예.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터줏가리는 집터를 지키는 터주신의 신체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렇게 집주저리를 만들어서 예. 안에다가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벼나 벽시나 쌀 예. 이런 것들 곡식을 넣어서 이렇게 이형을 엮어서 이렇게 세워두는 그 대부분의 장독대 뒷뜰 뒤란이라고 하죠. 그런데 뒤란. 같이 모셔서 또 한 해가 지나면 또 새로운 짚으로 갈아주고 새로운 곡식이 나면 또 새로운 곡식으로 갈아주고 하면서 모셔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터조신이고요. 예. 조사를 해보니까 매년 음력 10월쯤 가을 거지를 하고 나서 해곡식이 나오면 이 해곡식을 가지고 이 항아리에 제일 먼저 넣어주면서 가장 먼저 나온 거를 네네, 귀한 걸. 그리고 뚜껑을 덮은 다음에 집으로 주저리를 만들어서 터줏가리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뒷뜰 또는 장독대 근처에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해곡식으로는 뭐 나락 위에도 쌀이나 콩이나 수수나 팥 등의 집안이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오곡 곡식을 넣어서 모시기도 했습니다. 꼭 쌀이 아닌 것을 넣은 것도 있다는 대부분은 거군요. 쌀인데요. 쌀 아닌 콩도 있고 또 다른 수수를 넣은 것도 있고 합니다. 자, 터주신 이제 실제적인 사진 한번 보시면 요거는 2005년에 촬영된 화성의 민속 책에 수록되어 있는 사진인데요. 박병훈 씨 댁의 터주 고사 장면입니다. 아까 그 집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그분이네요. 그 댁의 안주인 분께서 그 뒷뜰에 있는 터주신과 옆에는 엎가리라 보이는데요. 그 엎가리에게 이제 터주 고사를 지내는 걸 보입니다. 이렇게 밑에 보면 뭐가 보이시나요, 한번? 그 떡시루 같은 게 있네요. 큰 떡시루째 떡을 놓고 그 안에다가 뭐 이렇게 뭘 놓아서 이렇게 고사를 지내고 있죠. 비손을 하시면서 비손을 할 때는 뭐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빌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엄마들 할머니들이 뭘 빌까요? 자식의 뭐 안녕이라든지 좀 뭐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빌 것 같긴 한데 대부분 이제 자식들 잘 되라고 집에 좋은 일만 생기라고 뭐 아픈 거 있으면 다 나으라고 이런 것들을 비는 가신입니다. 가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가족들을 지키는 수호신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걸 빌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그럼 터주신 정리를 하고 자, 두 번째는 성주신인데요. 여러분 혹시 주호민 작가의 신과 함께 웹툰 보셨나요? 저희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40대에서 50대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신과 함께 영화를 좀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웹툰은 안 보셨더라도 신과 함께 영화를 보셨을 텐데 신과 함께 영화에서 마동석 씨가 맡으셨던 신직이 성주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영화에서 보면 저승 차사들이 그 집 주인들을 잡으러 가려고 할 때 막 막아서고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에 성주신이라는 존재는 집의 최고의 신으로서 가족들을 지켜주는 신입니다. 터가 아니라 그럼 집의 신이겠네요. 그러니까 건물의 신이기도 한데 그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장악하는 아주 제일 최고의 신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힘이 세고 남성의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자, 자세히 한번 보자면 집을 짓고 또 지키고 집안의 모든 일이 잘 되도록 간장하는 집안의 최고신을 성주신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는 성주 또는 성조, 성주신 등으로 불립니다. 가옥을 조성하는 신이고 또 처음으로 집을 짓는 법을 가르쳐주는 신이라고. 원래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군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집을 지은 사람. 그렇군요. 그 이야기에서 보면 자기도 집을 처음 짓지만 천하궁이라고 하는 천상계의 그 궁전이 무너지고 건물에는 성주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면 성주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천하궁에 성주가 없어지니까 이 아까 봤던 최초의 집을 지은 성주를 데려다가 천하궁에 궁궐을 지어달라고 해서 데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집을 짓거나 새로운 가장이 탄생하면 또 새로운 가족 구성이 되었을 때 이 성주가 탄생을 합니다. 세대주가 독립이 되면 성주가 생기는 거군요. 그래서 보통 성주단지랑 그 집 주인 새로운 대주는 동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주단지랑 이 집의 대주는 동갑이다. 그리고 대주는
성주를 믿고 성주는 대주를 믿고 서로 동격으로 믿고 가는. 대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집에 지금으로 치면 가장이죠. 세대주. 집의 주, 세대주 맞네요. 네. 대주.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아버지, 큰아들, 장남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마동석 씨가 딱 그 중년 남성으로 딱 맡은 거군요. 네. 그래서 이런 성주신에 관한 신화가 옛날에는 굿이라는 이제 제의적인 형태를 통해서 무당이 입으로 구송을 하는 이야기 노래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그거를 서사무가라고 하는데요. 네, 이야기 노래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성주신의 내력이 나타나요. 네. 거기서 나오는 명칭이 지역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이제 조사된 거에 따르면 성조 축원, 황제풀이, 황제라고 해서 아주 높여주기도 합니다. 중국 황제니까 높게. 네네, 아주 높여주고 또 성주거리, 성주봉가, 성주풀이, 성주축원, 뭐 성주꽃, 맞이 뜨는 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만큼 우리나라 온 지역 전역에서 성주꽃은 다 보편적으로 채록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수만큼 성주신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로 치면 그런 것이죠.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주택을 새로 져서 우리가 새로운 성주를 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 한번 보자면 성주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성주신을 받아서 강림을 해서 모셔서 받아서 집으로 오는 거죠. 성주대를 만들면 성주신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제의적인 행사를 통하면서 신이 강림하기를 바라는 거죠. 거기 그 그렇군요. 성주대에다가 신을 받아서 집으로 오게 됩니다. 성주대는 나무대라고 하는 게 이제 대나무처럼 대나무나 소나무를 이용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종이를 장식을 해가지고 사람 모형을 만들어서 이게 실제로는 성주 신의 모양인 거겠죠. 흰 창호지, 소지 같은 거를 사람 모양 만들거나 또 사람 모양 아니라도 장식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대에 만들어 붙입니다. 그래서 또 종이만 붙이는 것도 있고 쌀을 넣은 종이 봉투랑 성주신 상징하는 백지를 같이 붙여서 묶어서 이제 집 위에 뭐 대들보 위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안방에 문간 위에 올린다든지 부엌에 뭐 실ong 위에 올린다든지 해가지고 집 안에다가 모시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은 수시적으로 집 결혼이나 뭐 이렇게 뭐 아들이 오거나 가거나 결혼된 대소사가 있을 때는 수시로 이제 앞에다가 치성을 드렸고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집에 큰 이제 풍속, 세시풍속이나 이런 게 절기가 있을 때도 설이나 추석이나 정월 대보름이나 이런 큰 인사할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명절이 되고 그러면 그래서 하는군요. 우리도 왜 설이나 추석이나 이럴 때는 우리 조상님들께 인사하는 차례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것처럼 우리 집을 지켜주는 신들에게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치성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주신의 성격은 결국에 집 짓기를 비롯해서 세간, 그냥 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는 모든 가구, 재물까지도 살림살이까지 최고로 마련을 하고 또는 가정의 안녕과 재수까지도 관장해주는 성주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신은 한 집안의 인간사 모든 일을 살펴주는 최고신이라고 해서 아마 다른 자잘한 가신은 안 모시는 쪽은 있어도 성주신은 대부분 모셨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도 왜 건물들에 가면 상량문 이런 게 쓴 것들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석가래 이렇게 기둥에다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 집을 언제 지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상량문이 발견돼서 이 집에 뭐 내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성주신도 집을 짓게 되면 새로운 성주를 받아서 모시는 제차를 했습니다. 네, 요 그림을 보시면 우정읍 명우 3리 2호달씨 때 성주대를 찍어 놓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나무에 종이를 이렇게 감아서 장식을 해놨잖아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대들보 쪽에다가 지금 아마 올려두신 것 같아요. 못을 박아서. 또 오른쪽 곳도 보시면 우정읍 매항 1리의 민찬중시댁 성주대인데 여기도 보면 아주 종이를 접어서 이쁘게 장식을 하고 나무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남성신이라고 해서 굉장히 우락부락할 줄 알았는데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서 해놓네요. 아무래도 신들에게는 가장 좋은 거를 대접하고 싶잖아요. 그냥 A4 용지 그냥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맞네요. 신들에게 드리는 거니까 그냥 종이도 예쁘게 이제 접고 꾸미고 오려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신들이 원래 흰색을 좋아해요. 흰색이란 거는 깨끗한 색이고 정결하잖아요. 그리고 죽음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신들을 부를 때 흰색을 통해서 부르면 잘 내려와서 보통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 뭐 씻김굿이나 예. 이런 진호기굿이나 할 때도 보면 신대나 신장대를 보면 흰 종이를 이렇게 많이 달아가지고 신들을 부르고 죽은 사람 영혼을 건지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여기도 보면 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흰 종이로 해서 또 성주신의 신체를 표현을 한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또 다른 지역 것도 한번 보시면 향남읍, 지금 향남읍 지역에 이런 집이 남아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겠죠. 네, 향남읍 관리에 있는 송주석 시댁 관리면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제가 잘 몰라서 예. 여기도 보면 종이를 저렇게 접고 해서 성주대를 모시고 있고 봉담읍의 하가등리 성주대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런 것도 좀 되게 모양이 특이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성주대라는 게 딱 하나의 모양으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비슷하게 나무와 종이로 꾸며져 있긴 하지만 실타래 같은 걸로 꾸며져 있긴 하지만 하나의 모양이 딱 정답이다 해서 모두 다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서 더 재밌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 집의 특성이 다 나타나는 것이죠. 아, 그리고 이제 그 대주의 성격도 드러나겠네요. 대주가 모시는 신이니까. 그리고 그때 모실 때 도움을 줬던 무당들의 특성도 나타날 것 같아요. 맞네요. 성주... 직접 만드시진 못할 것 같고 도당꽃 지역이니까 네, 여기는 아마 단골 무당이 저걸 해줬을 확률이 단골 무당도 그때 기분에 따라서 또는 맞네요. 대주를 보면서 이렇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자, 요거는 실제로 성주무가에서 성주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을 실제로 화성 지역에 성주무가가 채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네, 화성 지역 분들이니까 화성 지역에서 채록된 이야기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읽어주시죠. 성주님의 보는 가서 개어디가 본일러냐. 경상도 안동 땅에 제비원이 본이로구나. 천하궁 청대목수 지하궁 지탈부인 혼인동저 인연 맺어 한두 달에 피를 모아 5달에 받침 받아 7달에 젖줄 잡어 14개 곱게 채워 금강문 고이 띄고 하탄문 곱게 열어 아들애기 낳아누니 저애기 거동바라. 울음을 울어도 용의 울음이요 한일에 뒤칠 공부 두일에 앉을 공부 세일에 걸음 공부 앉음을 하여도 용상자기로 앉는구나. 걸음을 걸어도 걸발로 걷는구나. 저 애기 크게 될 애기로다. 이름이나 지어주세. 이름을 질 때 항우양 씨가 지어주고 대목수가 되었구나. 허리는 곰의 허리고 팔은 잔내비 팔이 분명하구나. 제 집 짓고 사는 정체를 보면 청학주추, 백학주추, 적학주추, 팔모주추, 육모주추, 둥글둥글 수박주추, 동글동글 호박주추 여기저기 늘어놓고 미라기둥에 산호를 박아놓고 육간대청에 오룡집에 삼간대청 육간마루에 덩그렇게 지어놓고 황우양씨 거동바라 철갑철투구 입으시고 대궁 한마루에 전주하시었네. 천하궁의 삼천 벽가리 유두지가 모진광풍 비바람에 허물어져서 주이룩을 하려 해도 성주이룩할 재산 천하에도 없어놓고 지하에도 없어놓으니 황산뜰 황우양이 잡아와야 성주이룩을 하려 하고. 네,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앞에 아주 대단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런가요? 며칠 만에 금방 자라나고 네, 앞에 보면 가보면 뭐 한일에 뒤칠 공부, 두일에 앉을 공부, 세일에 걸음 공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금방 자랐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좀 넘어주세요. 이렇게 금방 자랐다는 것이고 한일에 뒤칠 공부 그런 게 그런 거군요. 울음을 울어도 금방 용의 울음처럼 걷는 거고요. 세게 울었다는 얘기예요. 네, 크게 될 애기로다 이런 게 있죠.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는 건데 허리는 곰의 허리, 아주 우람한 가지고 팔은 잔내비 팔처럼 아주 날랬다라는 거죠. 잔내비는 원숭이겠죠. 원숭이. 네. 그리고 집을 지었어요. 그 아이가 벌써 커가지고 제 집을 짓고 사는 정체를 보면 이렇게 잘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청학, 백학, 적학, 팔모, 육모 이런 걸 다양한 예쁜 모양을 했다는 얘기로 가지가지 다 갖춰가지고 산호를 박았다는 고급스럽게 지었다는 얘기네요. 아주 좋은 집을 짓고 살았다는 것이죠. 육간대청, 육간마루 뭐 이런 게 나오는군요. 네, 아마 이렇게 잘 지은 집이 저 하늘나라까지 전해졌던 것 같아요. 하필이면 그때 천하궁에 궁궐이 모짐 광풍 비바람에 허물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천 벽가리 유두지라는 게 그래서 뭐 허물어져 가지고 이 천하궁을 새로 져야 되는데 천하에도 없고 지하에도 없어서 이 황우양 씨를 데려와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그렇군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황우양 씨를 잡아와서 데려와서 천하궁으로
궁궐을 지으러 떠나는데 예. 이 황우영 씨가 원래 결혼을 했었어요. 예. 그 결혼한 부인이 남아 있는데 그 부인을 탐내던 어떤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아. 그 남자가 이제 여자의 자기 부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 그런 얘기가 성주무가이고요. 예. 자, 그래 중간 생략이 되어 있었고 제일 마지막에 이거는 결말 부분인데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결국에 성주가 됐냐 하는 부분이 나타나서 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봐 예, 주시죠. 황호양 씨 하는 말이 나는 성주가 되고 부인은 지신이 되어 나라에는 어전성주 신하백성 와가성주를 마련하여 초하루 보름 시루머리 독반에 벨머리 외상에 자문지 잔상에 받아 먹으면 어느 자식이 그 외에 더하오리까. 네, 이렇게 정남면 거주하시는 김홍금 무녀에게 체록이 되었던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예. 나는 성주가 되고 예. 부인은 지신이 되어서 예. 백성 와가성주를 마련해서 이런 상들을 받아먹고 살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황우영 씨는 성주신이 되었고 예. 부인은 지신, 땅의 신, 터주가 땅의 되는 신이니까 터주신이 되었다고 해서 아까 그래서 터주신과 성주신을 묶어서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좀 신기한 게 이렇게 막 이렇게 무당들이 이런 뜬모를 소리를 하는 그거를 풀어보면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아주 긴 이야기 노래인데 예. 저희가 들을 때는 어떤 노래인지 잘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학자분들, 전문가분들이 이런 거를 가지고 다 이야기를 듣고 풀어 써주시면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으면서도 좀 리듬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우리 또 넘어가서 이렇게 앞에 부분에서 터주신과 성주신을 받고 또 남은 부분 문신, 그 다음에 조왕신, 측신을 빠르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신은 결국에 우리가 땅이 있고 그 위에 건물이 지어졌어요. 예. 건물 다 지어놨는데 결국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죠? 문을 거쳐야죠. 네, 그래서 문이 참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그 대문에 존재하는 신을 문신이라고 했습니다. 예. 대문으로 들락거릴 수 있는 잡기나 부정든 액사를 막아주거나 또 복을 들여오거나 하는 구실을 했다고 그렇죠. 했습니다. 문 자체가 외부 사람 못 들어오고 아는 사람들만 주인만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그렇죠. 요즘 기능이니까요. 아파트들 뭐 그냥 보통 뭐 빌라도 보면 CCTV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뭐 비밀번호를 누르는 자동문도 있고 한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을 테니까 더욱더 그 방법이 중요했을 거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사람만 무서운 게 아니라 옛날 민간 신앙으로는 잡기, 눈에 보이지 않는 잡기, 잡신, 예. 뭐 부정, 액살 이런 것까지 그리고 전염병이나 질병도 그런 귀신의 형태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문간신, 문전신, 수문신, 뭐 문장군, 문간대감 이렇게 불렸고 예. 문신에 대한 제인은 문간제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 예. 자, 대문을 지키는 신을 남해 대장군이라고 경기도 충청도에서는 일컬었다고도 조사가 되어 있고요. 예. 네, 대문이 보통 저희 남쪽이니까.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예. 남해 대장군으로 말을 했었고 또 장군이라고 부르는 호칭에서 보면 문신이 문간보다는 무관이겠네요. 장군에 가까운 싸움하는? 거니까 가깝다는 걸 보여주고요. 예. 또 이런 거는 중국의 영향이 있다고도 이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에 가면 보통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사천왕상이 있죠. 네, 절에 제일 처음에 통과할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예. 그 문 들어갈 때 굉장히 무서운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예. 그 4명의 아주 괴물같이 생긴 큰 신들이 있고 예. 우리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 위압적으로 보면서 그런 발에 나쁜 사람들을 밟고 있죠. 밟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절로 들어오는 사악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사천왕 4가지 방위에 있는 신들이 문신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수문대감이라고도 하는데 집을 지킨다, 문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예, 수비할 때 숫자랑 그쵸. 문자군요. 그래서 문을 지키고 집을 지키려면 문을 지켜야 되니까 예. 그래서 출입문의 신을 수문대감이라고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가신에게 보통 이제 대감이나 장군을 호칭을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예. 여기서도 문신에게도 수문대감이라고 해서 이렇게 호칭을 붙여서 높여줬고 터주신도 터주대감, 업신도 업대감, 또 방앗간에 있는 거 방앗간 대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군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대감, 장군 이런 말을 붙이는군요. 네, 요 이야기는 뒤에 나오는 조왕신, 측신에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줄거리만 정리된 거라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남선비와 여산고을 여산 부인이
7 형제를 낳고 살았는데 살림이 어려워 남선비가 무곡 장사를 하러 갔다가 간악한 노일제대 귀일의 딸을 만나 돈도 탕진하고 봉사가 되었다. 이때 여산 부인은 남편을 찾으러 왔다가 귀일의 딸의 꾀임에 빠져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귀일의 딸이 본부인 행세를 하며 본가로 돌아와 재물을 다 빼앗기 위해 7 형제를 죽이려 하였으나 그 흉계가 드러나자 귀일의 딸은 측간으로 도망가 측간신인 측도 부인이 되고 남선비는 달아나다 정랑에 목이 걸려 주목지신이 되었다. 7 형제는 서천꽃밭에 가서 환생화를 얻어다가 어머니를 살려 조왕신으로 모셨다. 7 형제는 사방신과 뒷문전, 일문전이 되었다. 네, 이 얘기를 보면 아주 그 현대판 현대판 막장 드라마처럼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결국에 사업을 하러 떠났던 아버지가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게임에 빠져가지고 돈도 다 탕진하고 시력도 잃어서 봉사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거지처럼 살고 있을 때 이 원래 정실 부인 엄마가 아버지를 찾으러 갔다가 이제 아버지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 귀일의 딸이 우리 좀 친하게 지내요 형님 하면서 같이 목욕하러 가요 하면서 목욕하러 갔다가 연못에 팍 밀어서 물에 빠뜨려 죽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제 아버지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정실 부인 행세를 하면서 내가 걔 봤더니 못 됐더라.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왔더니 7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있다 보니까 이 7 형제마저 죽이고 싶어진 거죠. 너무 많네 7명. 그래서 7 형제를 죽이려고 또 속입니다. 아주 속이기의 천재인데 자기가 일부러 꾀병을 내요. 꾀병을 내서 이 사람한테 옛날 같으면 이제 점쟁이한테 물어봐서 내가 왜 아픈지 물어봐 달라라고 해서 갑니다. 근데 아버지 가는 동안에 아버지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천천히 올 거 아니에요. 그 노일제대 기일이 막 뛰어가가지고 자기가 점쟁이인 척 앉아 있다가 7 형제 간을 내어서 먹으면 낫는다 이런 점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듣고 돌아와서 막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막내 아들이 아주 똑똑했어요. 막내 아들이 그 얘기를 묻고 그걸 들어서 그럼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산으로 올라갔더니 그 산에서 어머니의 환생이 되었던 뭐 노루라든지 멧돼지를 만나서 나를 잡아라라고 해서 잡았더니 안에서 뭐 간이 7개가 나왔다. 아니면 새끼가 7마리가 있더라라고 해서 그 간을 가지고 이제 귀일의 딸에게 줬어요. 자기 엄마인 척, 본처인 척 하는 사람에게. 그 잤더니 엄마가 귀일의 딸이 먹은 척 입에서 피만 딱 바르고 잘 먹었으니까 나 이제 낫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거짓말인데. 그러면서 이제 모든 흉계가 드러나고 하면서 이제 첩은 도망가다가 측간신, 그러니까는 이제 측간, 화장실 뒷간으로 가다가 거기서 목을 매달고 죽어버리고요. 아버지도 이제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망가다가 정랑이라고 하는 거는 제주도에 여러분 올레길이 있으면 거기다가 나무 2개로 이제 집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표시하는 거 있죠. 그래서 보통 그 길 입구에서 집까지 들어가는 게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집보다 좀 더 먼 곳에 있는 문이에요. 그 문의 위치에서 우리 집까지 안 와도 밖에서 손님이나 이웃들이 저 사람 지금 나갔구나 안 나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표시하는 건데 그 정랑문의 신이 됩니다. 그리고 7 형제는 뭐 형들은 그 중에 4명은 사방신이 되고 동서남북이 되는 것이고 또 남은 신들은 뒷문의 신, 앞문의 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방신이 있고 가운데 또 가운데가 또 오방이 있으니까 5방이니까 5명, 2명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됩니다. 요 이야기가 꽤 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엄청 짧게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요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자, 모든 문에는 신이 있다고 옛날 사람들이 믿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문에다가도 제의를 했는데 특별한 엄청 큰 어떤 제사를 지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문 난간이나 이런 데다가 떡을 올려서 이제 치성을 표시를 했습니다. 또는 동짓날, 우리 이제 며칠 전에 동지였잖아요. 맞아요. 동짓날 팥죽을 쓰면 대문에 뿌려주기도 하고 이게 팥이라는 것 자체가 벽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벽사가 이제 액을 물리치고 그런 사악한 거를 물리친다라는 뜻인데 액을 막기 위해서 대문에 뿌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액은 문을 통해 들고 나간다. 또 신체가 없는 건궁이 많다라고 하는데 건궁이라는 거는 신체가 이게 무형체 신을 이게 그러니까 궁궐 자체가 없다라는 뜻인 거죠. 궁궐이 없다는 얘기군요. 그런 건궁이. 거죠. 마르다라는 뜻이 이제 허하다라는 뜻과 통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건궁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예. 자, 우리 문신에 대한 제의는 많이 없어도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전통 문화에게도 남아 있는 문신에 대한 이제 문화를 더듬어 찾을 수가 있는데 입춘축 우리 입춘되면 뭐 붙이죠? 입춘대길 이렇게 뭐 이런 거 붙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그리고 문배라고 해서 앞에다가 막 되게 무서운 사자 그림이나 괴물 그림 같은 거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뭐 큰 장군 그림 같은 걸 붙이기도 하고 했습니다. 새화라는 거 뭔지 아세요? 새화. 그러면 되게 세세하게 그린 그림인가요? 새가 이제 한 해, 두 해 할 때 그 새인데요. 새로운 신년이 되면 그때 그림을 주고받는 거죠. 궁궐에서요. 그렇군요. 네, 도화서에서 그림을 아주 잘 그린 그림들 몇백 장을 그리는 거예요. 그 중에 추려가지고 좋은 거는 임금에게 드리고 또 임금은 모두 도화서에 그린 게 뭐 궁궐의 자산이니까 그거를 다시 신하들에게 내려주면서 선물 우리 왜 요즘에는 잘 안 보내지만 연하장 카드 같은 거 되게 그림이 이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그런 그림을 통해서 뭐 미나 그림도 있고 좋은 그림도 있고 하면서 그런 의미로 새 신년에 기원을 하는 그런 그림을 주고받는 문화였습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문신의 신앙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대문에 붙은 이런 글씨와 그림이 집 안으로 액을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또 복은 불러들이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네, 혹시 그 김명수 연구원님 문 위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나무 걸어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실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이런 공부하기 전에 그걸 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무슨 한약재를 말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럼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 굳이 뭐 이런 거 뾰족뾰족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게 엄나무였고 그것이 액을 막기 위해서 걸어놓던 일종의 방비였던 것 같아요. 엮어서 이렇게 걸어놓는 게 액을 막는다? 네, 그 엄나무가 우리 두릅이랑 비슷한데 아주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어요. 그런 날카로운 가시가 이 잡신을 물려쳐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네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집은 굉장히 현대식으로 보이잖아요. 네, 이런 쇠철문이 되어 있는데도 위에다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렇게 나무를 걸어서 이제 표시를 했었고, 요 오른쪽에 보면 복졸이나 이런 부적 같은 걸 걸어서도 문간 위에다가 해서 복은 들어오고 액은 막아주고 이런 의미를 하기도 했습니다. 문을 그렇게 하는 거군요. 네, 자. 넘어가서요. 우리 금방 문신을 봤는데 아까 엄마는 어떻게 됐다 그랬죠? 부엌에서 조왕신이 됐다고. 조왕신이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어머니가 물에 빠져 죽어서 너무 추워했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 엄마는 따뜻한 곳에 있어야 돼라고 해서 부엌의 신이 되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주어민 작가의 신과 함께 웹툰에 나오는 조왕신의 모습인데 사실 영화가 되면서 조왕신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 조왕신의 모습이 이렇게 웹툰에서도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양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 뭐 이러면서 부엌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그 가족들의 건강, 먹거리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신이고 또 부엌에는 또 뭐가 있죠? 부엌에는 아궁이가 있죠. 그렇죠. 그 불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불을 관장할 수 있는 여신이기 때문에 물과 그 부엌이랑 공간이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 따져보면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물도 있고, 물도 있죠. 다 있죠. 그래서 위험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삼가서 행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왕신이라는 존재를 모셨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조심하라고. 네, 그렇죠. 예전에 부뚜박은 지금보다 더 위험했어요. 그냥 활활 따는 아궁이가 있는 거잖아요. 요새는 뭐 가스레인지나 뭐라 그러지? 그 하이라이트 같은 거. 네, 그런 거는 껐다 켰다도 쉬운데 옛날에는 불을 피우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네. 꺼뜨리면 또 꺼뜨린 대로 날리고. 네, 그렇죠. 자, 조왕신은 불의 신으로 부엌에 자정하는 신입니다. 집안의 귀중 화복과 자손들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신령이었습니다. 이 조왕의 조자 자체가 고명혈자의 맹꽁이 맹자가 합쳐진 글자거든요. 그래서 아궁이 안에 맹꽁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그게 보통 집 안에
어느 곳에 맹꽁이가 들어가 산다고 생각했던 관념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너무 신기한 경험이지만 저도 초등학교 때 증조 외할머니 집, 시골에 있는 집에 갔는데 비가 오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맹꽁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요? 너무 이상하죠? 예, 이상하네요. 근데 걔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왔어요. 근데 걔를 이렇게 너무 징그럽게 생겼더라고요. 이제 어른들이 이제 잘 보내줬는데 옛날의 집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다 철두철미하게 막혀진 집들이 아니고 또 구멍들이 많이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신발 넣는데 거기 밑에 구멍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그 구멍에도 어떤 존재가 있다. 그 존재를 모시는 건데 아궁이나 부뚜막이나 부엌이나 이런 데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왕 또는 이렇게 이름 붙였으니까 조왕이라고 했으니까 부뚜막의 왕이라는 거죠. 예. 자, 부적 이제 보통은 이 지역에 따라서 조왕, 발음을 달리하면서 지양이라고도 합니다. 네, 조왕각시, 조왕할매, 정지라고 하는 거는 정지라는 것 자체가 부엌의 사투리거든요. 방언이라서 정지에 있는 조왕, 정지각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많이 이제 전승이 되어 왔는데요. 자, 이런 신체는 좀 특이한데 물을 담는 종지 사발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종지, 사발. 뭐 중발, 보시기, 뚝배기, 옹기글 다 이렇게 다 비슷한데 일단 물을 담은 그릇에다가 조왕을 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는 부적 형태로도 있는데 문종에다가 이렇게 나무조왕 사망 대신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놓는다든지 또는 방석 모양으로 접은 부적과 명태와 독을 같이 모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했는데 건궁도 있었습니다. 신체가 없고 그냥 그 자체로 부뚜막과 솥을 그냥 자체를 모시는 거죠. 신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전국에 다양한 그 형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다음 거 한번 보시면 이 신체의 용기, 신체라고 하는 건 신의 몸이죠. 그 용기 속을 채우는 거는 정화수가 제일 많아요. 물로. 그 다음에 안에 쌀을 채우는 것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삼배나 이렇게 명주를 채우는 데도 있는데 실로 이렇게 놓고. 네네. 근데 정화수가 제일 많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 불을 다루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음양의 오행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물을 또 갖다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과 불 자체를 모두 다 모시는 신인 거죠. 그 파괴성, 풍요성, 정화력 이런 걸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물도 정화하죠. 불도 정화를 합니다. 맞네요. 둘 다 이렇게 소독할 때 쓰는. 네, 소독할 때 쓰는 거죠. 그리고 물도 파괴할 수 있고 불도 파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화재도 위험하지만 수재도 위험하죠. 이런 것처럼 불과 물은 생활상의 필수품이지만 또 생활을 파괴한 무서운 힘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조왕신의 성격과도 다 있습니다. 쌀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다산을 의미하고 또 생명력을 의미하고 이렇게 많이 달리니까 우리가 많이 먹어야 또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달 곡식도 많이 달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조왕의 신체로 모셔져 왔습니다. 자, 그래서 또 아까 얘기했던 건궁 조왕처럼 신체가 따로 없어도 솥과 솥뚜껑, 부뚜막 아궁이 그 자체로 조왕이기도 했어요. 사실 솥도 사실은 예전에는 왕권을 상징한 하나의 무기였어요. 산발이 솥을 뭐 이렇게 갖고 오네 마네 하고 막 서로 싸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 이렇게 중국의 고사 같은 것들 보시면 그런 거 있죠. 그래서 특히 산발 그 솥정자를 보시면 종교적으로 쓰였던 그릇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조선 궁궐에 같은 데 가보면 여기 산발 그 큰 솥에다가 그 안에다가 모래 같은 걸 담아둬서 불을 나는 화재를 막으려고 했던 이런 솥들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종교적으로 쓰였던 의기라고 해서 그릇이기도 했고 또 죽은 사람들을 위한 식량의 용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래서 단순히 취사나 난방을 위한 어떤 주거 생활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런 제의적인 의미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던 것이죠. 그 집안에 사실 불을 계속 캠프파이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새롭잖아요. 위험하고 조심스럽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왕을 모시는 공간 부엌 자체는 신령이 내재한 신성한 공간이기도 하고 부정을 씻는 정화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부엌은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하셨죠. 그래서 조왕은 여자들의 신이었고 시어머니나 며느리가 모셔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만일에 혼인을 했어, 분가를 했어, 이렇게 되면 새로운 조왕을 모시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성주저랑 똑같네요. 왜냐하면 새로운 부엌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때는 시어머니가 모시던 걸 며느리가 물려받았다고도 합니다.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왜냐하면 그 집에 대한 가신으로 모시는 거기 때문에. 또 이때는 집안의 흥망성쇠나 가족의 안녕이나 이런 것들이 불로 이어져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된다고 해서 옛날 불 꺼트리면 안 된다고. 어떤 영암의 종간가 거기는 몇백 년 동안 아직까지 불씨를 한 번도 꺼트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겹다. 그런 것처럼 이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려고 온갖 정성을 다했고 이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이야기도 굉장히 설화도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의지는 참 존경스럽지만 옛날 설화에 보면 불씨가 막 살아서 움직이거든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처럼 그런 것처럼 불씨 자체가 생명력이 있고 그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불씨가 돌아다니면서 장난을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조왕을 맨날 모셔지죠. 왜냐하면 부엌에 맨날 어머니들이 들어가서 요리를 해야 먹고 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식들 잘 먹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찬물을 뜨는 게 그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지금은 정수기에 물 딱 대면 바로 나오고 생수 따면 물이 있지만 옛날에는 엄마들이 전부 다 샘이나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와서 집안에 있는 물독에다가 물을 옮겨 담아서 썼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물 자체가 귀했고 그 중에서도 제일 처음 다른 사람이 물을 뜨기 전 제일 첫 물인 제일 귀한 물이었던 거죠. 그런 물을 정화수라고 해서 제일 먼저 조왕에게 새 물을 드렸어요. 집집마다 차이가 있지만 다 대부분 뭐 기름 화복을 빌고 가장과 자식들의 건강과 안녕 이런 걸 다 기원을 하는 것이죠. 간의 수호신이기 때문에 특히 또 객지에 출타하거나 뭐 아들이 군대 갔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은 엄마의 마음으로 조왕에게 더 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네요. 조왕도 여신이기 때문에 어차피 아침에마다 이렇게 비는 김에 그런 게 자연스럽게 생각날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왜 할머니들, 어머니들 보면 새벽기도 이런 거 가시잖아요. 그게 거기서 올 수도 있겠네요.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밖에 뭐 기자, 아이를 달라고, 남자, 자식을 낳겠다고 해서 기자의 대상이 되거나 또 아이를 출산할 때 또는 아이를 기를 때에도 조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주도 문전 본풀이에는 문신을 비롯한 아까 가신들의 사정 예역이 서사로 아까 쭉 나왔잖아요. 아까 아직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어요. 문신은 몇 번째 아들이었죠? 문신은 6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 7번째 아들이었고. 일문신. 일문전? 일문전, 끝문전이었나요? 뒷문전? 뒷문전, 일문전이 됐었고. 그 다음에 측간신은 누가 됐었죠? 측간신은 그죠, 첩이죠. 노일 제대기일의 딸 됐었고. 나쁜 여자. 나쁜 여자. 악녀가 됐었고. 우리 신화에 몇 없는 악신이에요, 정말로. 그렇군요. 그 다음에 엄마는 뭐가 됐었죠? 엄마는 조왕신. 조왕신 됐었죠. 이런 얘기를 보면 여기 이제 이야기처럼 어머니가 물에 오래 있어서 춥다고 하니까 불이 있는 부엌에 조왕신을 들어서십시오라고 하시고 아버지 그 올레길에 있는 주목 정살신으로 그 주목이라는 건 거는 그 나무 자체를 주목이라고 하는 거고 정살은 그 거는 곳을 얘기하는 건데 그 올레길에 있는 그 먼 거리에 있는 그 대문에 신이 되게 하고 첩은 뭐 측간으로 자료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르기도 한데 다슴어멍은 측간신이 됩니다. 그래서 다서형은 이제 동서남북 중앙의 대장군이 되고 여섯째는 뒷문전, 자기는 일문전 이렇게 돼서 막내가 일문전이었군요. 네, 막내가 제일 똑똑하고 막내가 최고예요. 특히 제주도는 말자상속의 문화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다 분가를 다 해요. 거기는 다 분가를 시키고 굉장히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제일 어리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엄마와 함께 살겠죠. 그러면 나중에 상속을 누가 받는다? 막내가 받는다. 이런 것들 문화가 있습니다. 합리적이네요. 네, 굉장히 합리적이고 분가를 하더라도 분가를 하지 않더라도 두 집 살림을 해서 부엌을 따로 썼다고 해요. 부엌이 겹치면 사실 같은 살림을 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근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영역이 겹치지 않도록 부엌을 따로 썼다고.
조항이다라고 합니다. 불을 2개 꺼트리지 말아야 돼요. 네, 자 일반적으로 조항은 여신으로 묘사가 되고 있지만 경기도 화성 지역 아까 봤던 성주군 무가에도 조항 할머니, 조항 할아버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성주 황우영 씨 집에도 부엌이 있었고 그 부엌에는 조항신이 있었죠. 그 조항신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조항 할아버지, 조항 할머니 거동봐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여기서 보면 이 천화궁에 저 내려온 차사가 이 황우영 씨를 잡으려고 하는 걸 보고 너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천화궁이 허물어져서 황우장 씨를 잡으러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조항 할머니가 말을 하는 거 보면서 황우영 씨 잡으러 가라. 걔 맨날 버선을 벗어다가 조항 앞에 놨다. 자기한테 잘못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황우영 씨 부인이 조항의 식칼로 온 죄가 적겠냐? 이런 조항의 식으로. 식칼을 막 아무렇게나 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일 아침 딱 언제쯤 잡아가면 좋겠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내일 아침 변명 시에 철갑, 철투구 벗어놓고 뒷간전에 전마전시 나가 이렇게 옷 벗고 언제 잡아가 약점 지점에 딱 알려주는 거군요. 그렇죠. 딱 갑옷을 벗고 화장실 딱 다녀와서 방심할 때 잡아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만큼 재밌네요. 조항 할아버지, 조항 할머니, 조항 씨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시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성의 어뢰 이런 게 이렇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화성 지역에 조항 사진이 없어서 한국민속대백과 사전에 있는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그 부뚜막에 있는 위에 가마솥 위에 하얀 색깔 그릇이 보이죠? 거기에 물이 담겨 있고 저게 조항신이에요. 저걸 모셨고 옆에 할머니께서 이렇게 앞에서 치성을 드리면서 그 사발을 향해서 치성을 드리시는 것이죠. 저는 저기 쭉 혓바닥처럼 내려와 있는 게 무슨 충문인 줄 알았더니 파리 잡는 끈끈이었네요. 이 파리가 많이 붙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넘어가고요. 위생이 중요하니까. 네, 다음 우리 이제 마지막 특징만 빨리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그 못된 캐릭터의 특성을 잡으려고 저런 디자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눈이 지금 거의 10시 10분 방향으로 박지원 선생님 그것처럼. 네, 그렇죠. 지금 보면 그 주호민 씨도 아마 기존의 그 측신의 이미지를 많이 가져와서 악녀의 이미지를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점 찍는 분이 악녀 연기를 했던 그 시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특신은 뒷간 지킨 신이다라고 해서 웹툰에서도 이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영화화 될 때는 이제 배제가 소외가 돼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맞습니다. 있어요. 자, 전통과학의 뒷간 변소에 있는 가신입니다. 측간신이라고도 하고 뒷간이 우리 옛날 화장실 뭐 뒷간이를 했으니까 뒷간 귀신, 측도부인, 측신각시, 치기, 정랑각시. 아까 왜 정랑의 신이 아빠가 되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첩이니까 정랑각시겠죠. 그렇군요. 네, 부출각시, 뭐 통시. 통시라는 것도 화장실을 얘기했었고. 뭐 구릉장군, 똥장군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화장실 괴담 이런 거 들으면 화장실에서 귀신이 나왔잖아요. 머리 긴 여자가 머리를 나온다. 내려뜨리고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뭐 이렇게 손이 팍 나온다든지 이런 괴담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일본에서 온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공포의 공간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 머릿속에는 왜 화장실이 무서운 공간일까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화장실이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무섭습니다. 아까 읽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여러 번, 한 3번쯤. 근데 같이 형제들이네요. 어떻게 같은 얘기에서 파생된 한 가족에서 파생된 신들이라서 계속 이야기를 넣어놨고요. 측신은 흔히 사납고 무서운 속성을 지닌 신입니다. 아까 원래 이야기에서도 봐도 그 딸이 표독스럽고 좀 잔인하고 표독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엄마를 살인을 할 정도로 살인하거나 아주 안면몰수하고 자기가 모르는 척하고 자기가 조항이 죽네요. 똥을 뿌리면. 그쵸. 부엌에 똥을 뿌리면. 그래서 옛날에는 화장실과 부엌은 제일 멀리 있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조항이랑 칡이 사이가 나쁘니까. 본처랑 첩이 가까이 있으면 사이가 좋을까요? 나쁘겠죠.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위생적으로만 봐도 부엌이랑 화장실 가까이 있으면 좋지가 않죠. 그런 생각도 그런 관념도 아마 그 이야기 속에 투영이 돼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젤의 본소는 어둡고 칙칙하고 위험했죠. 이런 곳에서 변을 당하면 급사를 맞았다고 생각해서 불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변소에 빠지거나 거름통 또는 거름밭에 빠지면 떡을 찌고 간략하게 떡고사, 뭐 똥떡고사라고 해서 그런 걸 똥떡고사. 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처럼 안전한 곳이 아니라 예. 이렇게 허술한 나무 판때기 올라가서 일을 봐야 됐었고 무서워. 그리고 굉장히 그 밑에가 깊었기 때문에 맞아요.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만큼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이야기로 안에 들어가서 더 조심하게 행동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오히려 또 무서워갖고 더 실수를 많이 하는. 너무 긴장해서. 긴장해서, 예. 네. 그래서 이런 특신은 악신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그 악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힘으로 또 경고를 주는 거죠. 경고를 주거나 또 악한 걸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여겨졌던 그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겠네요. 네. 서로 세니까. 지금 요게 비봉면 유포리에서 찍었던 변소인데 딱 보자마자 좀 무섭지 않은가요? 근데 저긴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저 안에 시커먼 곳이 너무 무섭고 뭐가 튀어나올 것만 같이 생겼죠. 와, 저기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네, 저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괜히 밤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보는데 오싹했는데 음이 강한 귀신. 네, 음양의 사상에서 보자면 음이 너무나 강한 곳이고 귀신도 음산하다는 곳이고 예. 또 특신이 무서운 신이라는 그 자체도 있지만 캐릭터가 예. 우리 재래석 변소 자체가 워낙에 어둡고 냄새나고 위험하고 이렇게 꺼리는 장소였기 때문에 너무 찰떡같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깊이 안파자니 너무 자주 퍼야 되고 막 그랬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하고 위험해요. 네. 보니까 딱 봐도 그냥 위험한. 그리고 사용 시에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옛날로 치면 어린이 화장실, 어른 화장실 따로 있었을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없었죠. 4살을 먹든 5살을 먹든 10살을 먹든 저 화장실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애들은 더 잘 빠지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어린애들을 위한 똥떡고사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되게 성격이 포악하고 노여움을 잘 타고 이런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잘 이제 살뜰히 챙기는 신이라기보다는 조심했던 신이라고 생각하는. 아까 조왕은 매일 아침 모신다고 했잖아요. 예, 매일 아침 근데 좀 약간 좀 거리를 좀 둬야 되는 신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 동토가 난다든지 뭐 아프거나 나쁜 일이 심술을 부리는 신이구나. 네, 급살, 주당을 만다고 해서 갑자기 뭐 심정지가 온다든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에서는 측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안 좋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너 혼자 있다고. 사실 화장실 굉장히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 너 혼자 있다고 해서 거기서 부정한 행동을 하지 마라. 측신도 다 보고 있다. 측신의 심기를 건드리지 마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화성 지역 거를 한번 보자면 경기도 걸 보자면 가을 고사를 한 후에 화장실 추녀 밑에 팥떡을 꽂아서 두면 화장실에서 안 넘어진다라는 고 여겼다고도 하고요. 또는 이제 팥떡을 받치는 경우는 팥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벽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붉은색에서 이렇게 안 좋은 부정 같은 것, 급살 같은 걸 날려서 뭐 이렇게 부정 타는 걸 막으려고 넘어지는 걸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신에게 바치는 의미도 있고요. 자, 요까지 하면 거의 다 살펴본 것인데요. 제가 여기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한국민속대백과 사전, 한국민속신앙사전이라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민속학자들, 구비문학자들이 함께 참여했던 인터넷 뭐라고 해야 돼요? 아카이브 사전이라고 할까요? 그 사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항목별로 요목별로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거기 걸 가지고 왔고 또 화성의 민속이라고 2006년에 나온 자료, 또 화성 시사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제 일 강좌에 대해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그 이제 지금 5명의 신을 알아봤잖아요. 터주, 그 성주, 그 조왕, 문신, 측신. 이 5명의 신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 안에 묶여 있는 무속 신화와 연결이 돼 있는 신들이고 그 우리의 지금도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현대의 집에서도 안 만들 수 없는 그런 시설에 묶여 있는 5가지 신이라서 아주 기본적인 가신이고 뭐 터주랑 성주 신화랑 문신 신화가 같진 않지만 성주 신화에 조왕이 나오기도 하고 또 문신이나 조왕신 측신에서 보면 또 집이 나오기도 하니까 그 안에는 성주에 대한 관념이 있겠죠. 뭐 이런 것을 보면 이런 집에 대한 것, 부엌에 대한 신, 화장실에 대한 이런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집이 적다고 한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구성되는 필수 요소에 다 신이 있었으니까 야 우리가 진짜 신앙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신앙의 민족이구나. 그쵸. 우리가 이런 생각이 보통 드네요. 생각하면 한국은 신화가 없어. 예. 한국은 신관념이 부족해. 예. 일본은 아주 멋있고 중국도 막 판타지가 많고 또 예, 그리스 맞아요. 로마 신화도 하고 요즘에 그 토르 같은 북유럽 신화 같은 걸 봐도 막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 한국도 굉장히 많은 신화가 있고 또 신들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전본풀이가 참 재밌는 얘기였던 것 네, 같아요. 문전본풀이도 굉장히 재밌고 또 아까 얘기했던 차사본풀이 얘기도 강림도령 얘기도 재밌고 예. 다 하나하나 신들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천도해주는 신에 대한 이야기도 재미있고 예. 다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나올 또 아이를 태어나게 해주는 삼신이라든지 뭐 이런 신들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북한에서부터 우리 제주도까지 전해진 이야기라서 굉장히 예. 많이 채록이 되어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신앙 체계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또 좀 많이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화성 지역에서는 어떤 형태로 모셔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진도 봤는데 화성문화원 아카이브에서 갖고 온 겁니다. 네. 그동안 계속 화성문화원에서 모아왔던 작업들 중에 결과물들로 한 거니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계통의 신들을 또 가정에 함께하는 신들을 볼 텐데 그런 신들도 많이 기대가 되는 네. 것 같습니다. 다음 신을 한번 좀 기대해 보시면서 예. 오늘 배우신 터주신, 성주신, 문신, 조왕신, 측신 이런 성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지금의 살고 계신 집들을 보시면 예. 좀 더 다른 의미로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댁에서 한번 이렇게 첫 물로 한번 조왕신도 모시고 네. 뭐 이렇게 정한수도 한번 떠보고 네. 그렇게 그런 생각하다 보면 집이 더 소중해지지 않을까요? 예. 네.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한번 그럼 다시 선생님 모시고 나머지 가정신앙을 구성하는 신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